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직접 내비쳤습니다. 노조 측은 정부가 사태의 핵심을 외면한 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한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났습니다. 오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을 만날 예정인데 대북 제재와 함께 한미 경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일본을 방문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기시다 총리를 만나 양국 관계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전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핵심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검팀이 공군본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같은 부대에서 여군 간부가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한 걸로 추정되는 가운데 군사경찰은 민간경찰 입회 하에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1학년 학생이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해서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다 4만 명 넘게 늘면서 12주 만에 최다인 7만 명대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일주일에 2배씩 느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면서 유행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정치를 쉽게 풀어보는 더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치면서 당권 경쟁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당대표 선거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는 어대명과 7명의 비명계 주자 간의 대결로 압축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정면 돌파, DJ를 닮고 싶다면서 유능한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비명계 주자들은 사법 리스크와 선거 패배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1등 주자 이재명 때리기 총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여당의 꽃놀이패가 될 것이다. DJ의 길이 아니라 대선에서 2번 패한 이회창 전 총재의 길이 될 것이다. 어대명은 패배의 길이다까지 공세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당권 투쟁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만나서 점심을 먹고 갈등 봉합을 시도했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과 장제원 의원, 대통령실 사적 채용 논란을 두고서 또다시 이견을 공개적으로 노출했고 여기에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의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 사이에 김장 연대설까지 돌고 있습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 이후에 자맹을 이어가고 있는 이준석 대표는 최근 광주와 부산을 찾은 데 이어서 강원을 찾아 지지층을 만날 예정인데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의 당원권 3개월 정지보다 더 과도한 것 아니냐는 당내 비판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도전에 나선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오늘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듣고서 더 정치 풀어가겠습니다. 단일화 열려 있습니다. 단일화 열려 있고 당이 어떻게 바뀌면 좋겠는가, 그 당의 혁신이라든지 당의 미래에 대해서 토론하다 보면 접점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일화의 필요성, 명분 이런 것들이 축적될 수가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단일화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단일화는 열어놓고 있다 이 말씀. 저는 김기현이고요. 예. 저는 김장 당근은 소재가 아니고요. 김기현이라고 하는 상품 자체로서 정치 활동 계속해 나갈 거고요. 어느 누구든지 같이 뜻을 같이 하면 같이 가는 것이고 뜻을 달리하면 때로는 경쟁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리고 정의 뜻이 다르면 비판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그렇죠. 누구는 뭐 가까이 할 수 있고 누구는 가까이 할 수 없고 뭐 그런 기준을 사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네, 예상대로 이재명 의원도 당권 도전 출사표를 던지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벌써부터 신경전 뜨거워지고 있고요. 통일부가 공개한 탈북 어민 북송 당시 영상을 놓고도 여야의 정치 공방은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의 검찰 수사 쟁점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백승주 전 국민의힘 의원,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민주당 전당대회 대진표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을 포함해서 당대표 8명의 후보,
등록을 했고요. 최고위원은 17명 등록을 마쳤습니다. 당대표 선거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것이다. 어대명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실제로 지금 당권 경쟁을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요. 지금 어대명을 떠나서 또 확대명이라고도 하대요. 확실히 대표는 확실히까지 나왔습니까? 예. 예. 그런 만큼 이제 이재명 의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또 혹은 방금 박주민 의원 인터뷰가 나왔습니다만 네. 후보들이 단일화를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려 있는 힘, 네. 후보의 단일화의 힘까지 모아도 이재명 의원한테 간당간당하다. 그렇군요. 이제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예, 사실은 왜 그렇습니까? 의원님들끼리의 결이 다소 달라요. 단일화할 수 있는 것들이 조건이 비슷하면 훨씬 단일화할 수 있는 시너지가 바로 날 수 있을 어떻게 텐데. 결이 다르죠? 예컨대 이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정말 김대중 대통령부터 구민주계 네. 혹은 뭐 정치하는 젊은 정치인들 중에서도 뭐 한총련 세대, 뭐 그렇네요. 전대협 세대 이렇게 조금씩 다르고요. 네. 또 계파도 정말 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서른 의원하고 비슷한 게 보이고 또 그 나머지는 다소 젊은 의원이고 97세대라고 표현하죠. 네네. 박용진 의원은 아예 당의 정의당에서 진보정당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아주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또 약하고 그렇군요. 이런 하나하나의 어떤 의원님들이 다 매력적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큰 틀에서 하나의 큰 팀을 굴러본 사람이 그래도 이재명 의원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당내 뿌리가 깊다고는 할 수 없으나 사실은 개개인적인 어떤 그 힘겨루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뭐 그렇게 뭐 아직 뭐 결론을 다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컷오프 위에 그 말하자면 28일 이후에 28일 3명 일단 컷오프 되는 거죠? 예. 그 3명이 어떻게 나누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나머지 2명이 이재명 후보 외에 2명이 말하자면 시너지 나는 단일화가 가능한 후보이냐가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그걸 아닌가 들여다봐야겠네요. 보여요. 예. 네, 시너지 나는 후보들이 컷오프에 통과할 것이냐 여부가 중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대명이 아니라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이란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자 이재명 의원이요 어제 이제 당권 도전하고 첫 행보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 참배하면서요 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DJ를 닮고 싶다. 첫 행보를 어떻게 보셨어요? 예, DJ를 닮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민생 행보라 했는데 사실 정치 행보죠. 네. 이 지금의 야당이죠. 야당의 적장자다. 정통성을 갖고 간다. 네네. DJ 또 노무현, 문재인 이어지는 적장자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갔지 않나 생각하고요. 예. 지금 국민이 볼 때 전당대 8분이 나왔지만은 저는 3분이 보여요. 과거의 이재명, 현재의 이재명, 미래의 이재명 이 3사람이 싸우는데 미래의 이재명에 대해서 권리당원들이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어떤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승부처가 아닐까. 네. 이재명밖에 안 보여요. 좀 다른 후보님들 좀 미안한 바로- 표현이지만 바로 후보님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예. 자, 지금 뭐 97그룹 친문 연대 가능성 앞서 이제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97그룹과 친문의 연대 가능성도 나오지 아니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연대 가능성 한창 열려 있는 거죠. 단일화 왜냐하면 이야기 누가 계속 보더라도 나오는데, 연대하지 않으면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까 박주민 의원 얘기한 것처럼 누구랑도 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만 이제 그런 연대라 하더라도 누굴 중심으로 한 연대며 어떤 명분의 연대냐 이런 네. 것들이 아마 국민이 보거나 당원이 봐도 명분이 있는 연대, 무조건적인 연대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이제 저희들이 말할 때 연대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 그럴듯한 명분을 가져갈 수 있느냐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 결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다른 주자들을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사법 리스크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고요. 선거 패배 책임론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예 공천권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세요? 사실 뭐 사법태계의 리스크는 우리 당 내에서 그런 얘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뭐 주자들이 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뭐 이야기하고 경쟁자이긴 하지만 예. 사실은
그나마 뭐 그런 것은 둘째치고 실제로 보면 어쨌든 선거 패배의 책임, 뭐 책임이 물론 지난 선거를 직접 뛰었고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선거 패배의 핵심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부라고 보여지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인사의 문제 이런 것이 선거 대선이 지는 결정적인 요인이고 보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많이 질 것을 이재명 후보가 말하자면 갭을 좁혔다고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가는 다를 수 있다. 물론 통틀어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진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겠죠. 본인이 예를 들면 어차피 당대표만 계속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최종적으로는 다음 대선에 한 번 더 뛰어보겠다라고 했을 때 뭐 국민의 여론이라든지 당원의 여론들이 대표가 된다면 충분히 열어놓고 자기가 그런 계기를 통해서 자기 지지도를 유지하거나 확장시킬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어제 DJ를 담고 싶어 했는데 DJ가 사실 두 번째 대통령이 안 됐어요. 대통령 선거 네 번째 나왔어요. 네. 그 네 번 해서 당선되었는데 DJ를 담고 싶다는 건 저는 지금 대선 패배 이후에 그 국회의원 파격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고 또 당권의 사고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당권 논란 속에 뛰어드는 거 보고 권력 의지만큼은 DJ를 담을 가고 있구나.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한 이런 느낌을 가집니다. DJ 담고 싶다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제 유능한 대통령 이야기를 했고요. IMF 극복 이야기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DJ 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잖아요. 30% 초반이잖아요. 예. 이것 역시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민주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약화되고 보수 세력의 결집이 좀 약화되는 이런 현상 이렇게 보이는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이재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것 아닐까요? 민주당의 어떤 지도자가 되는 사람들이 다음 대권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 거기 접근해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어떤 그런 환경을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전당대회 다음 달 말에 이제 열리는데요. 이달 말에 이제 28일 날 컷오프가 발표가 됩니다. 김명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컷오프 3명에 오르는지가 이제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어제죠. 통일부가 탈북 어민 북송과 관련해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인권 유린이 확인됐다면서 강제 북송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선정적 장면 공개로 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 아니냐면서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관련 영상을 잠시 보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얘들이 가지고 온 김정은과의 정상회담 쇼를 위해서 탈북 어민을 제물로 바쳤다는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끝까지 반인륜 범죄를 옹호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자발적인 북송 현장 영상을 확보해 강제 북송 영상과 비교 분석하는 방법도 고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판 황해 사건 당사자들의 북송을 끄집어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주요 정치인들이 과거에 했던 말을 되돌려드립니다. 3년 전 소속 이혜원 정보위원장은 이런 사람이 돌아다니면 국민에게 큰 위험이 된다고 했고, 당대표를 지냈던 김무성 전 의원도 이런 흉측한 사람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서야 되겠냐며 북송에 동의했던 일입니다.
네, 지금 통일부의 시계는 2019년 11월에 맞춰져 있습니다. 탈북 어민 북송 화면을 이제 어제 공개를 했습니다. 저희가 전수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전체 화면을 약 4분 되는 화면을 보여드렸고 오디오가 들리지 않았었는데 추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여러 내용이 있었습니다. 탈북 어민 2명 가운데 1명이 자해하는 장면도 좀 있었고요. 무릎 꿇은 채 군사분계선 접근하는 모습도 보였고 야야야란 표현, 나와봐, 잡아 등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자, 이 영상을 공개한 것을 놓고서 여야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모습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먼저 백순우 전 의원이 당시에 의원 활동하고 계셨을 때였죠? 당시에 국방위원회 간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면서 네. 한 시대, 이 시대에 20대 국회의원으로 정치인으로서 참담하고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당, 야당을 떠나서 저런 모습을 만들었다는 것이 있었다는 것 자체, 그 시대에 정치를 했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가족의 심정으로 돌아간 사람 심정을 봤을 때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그림이었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공권력이 경찰 권력과 통일부의 공적인 권력들이 저 두 사람을 보내는데 강제로 북송시키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 당시 때 국방위원이었다면은 저 영상을 그 당시 때는 볼 수 없었겠죠? 없었습니다. 물론. 요구는 하셨습니까 혹시? 영상이 있었다는 것은 몰랐지만 거기에 관련된 자료는 많이 요구를 했고요. 네. 그것이 반헌법적이고 비법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TF를 그 당시에 만들어서 그 당시는 우리 이주영 당시 국회 부의장이 TF 단장이 돼서 그래서 많이 항의하고 여기에서 한병과 함께 그 불법성과 반헌법성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했었습니다. 여러 의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해운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은 좀 다른 입장을 밝혔었나 보죠?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이해운 의원은 우리가 같은 당이 아니었던 걸로 기억이 되고, 바른미래당 의원이요. 예, 다른이었는데 아마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 국회 국정원에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정보위원회에서 네. 보고를 듣는 이상 국회의원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된 가운데 예. 그 보고를 믿는다면은 그렇게 그런 이야기 같은데 저는 그 당시에도 저희들은 그것이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주장을 우리 당의 그 외통이라든지 국방위 의원들, TF 의원들이 강력히 주장하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었군요. 자, 김명주 전 의원님. 네. 자, 저 영상을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듣고 싶고요. 정우영 전 국가안보실장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귀순의 진정성이 이제 없어 보였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래서 이제 당시 저게 11월 7일 화면인데요. 2019년 11월 7일 추방을 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예. 우선 뭐 그것은 이제 그 초기에 이 사람들이 남한에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고 북한의 공권력으로부터 어떤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갔는데 남쪽으로 오려고 한 게 아니라 북쪽으로 어딘가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 진정성이 없다라고 보여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포하러 갔을 때 계속 도망을 갔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순의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다면 네. 굉장히 반기면서 나 기순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상당히 발견되자마자 계속 도망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나포 이후에 기순 의사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예. 진정한 처음부터의 초기의 진정성이 있었는가 이제 그런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남쪽으로 온 상태에서 기순 의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논쟁이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순 의향서를 썼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말하자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예. 남한 법정에 세워서야 된다 이런 말하자면 비판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죠. 그렇군요. 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SI를 비롯한 종합적인 초기의 정보 자체가 흉악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보위원회조차도 빨리 이 사람들은 말해 범죄인 인도라는 차원에서 북으로 보내는 게 더 낫겠다. 또 그 당시에 보면 6월에도 그런 어떤 뭐 말하자면 적경을 넘어오는 수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받아주기 시작해서는 한도 끝도 없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고. 네, 우리 국민들이 정말 알고 싶어하는 게 지금 네. 북송 사건 쟁점, 네. 흉악범이 맞나 여부도 지금 사실은 민주당은 흉악범이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 부분부터가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그 당시 2019년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별로 없이 정보위원회에서 정부가 얘기한 대로 보고된 도로를 기정사실화하는 전제에서 이미 이제 이해운 의원이나 그렇군요. 김무성 예. 의원조차도 이렇다면 이게 뭐
그리고 그 당시는 오히려 그런 정보만 언론에 흘러 나왔기 때문에 국민들도 빨리 보내는 게 낫겠다는 여론이 더 많았을 수 당시 있습니다. 국방위원이었으니까 좀 더 자세히 알 것 같은데요. 그 흉악범이라는 주장은 이제 자술서와 SI 흔히 말하는 첩보 자료 갖고 판단했다 그러는데 이게 만약에 자술서는 있다 그러면 자술서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설사 자술서에 있더라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법원 판례에 따르면은 살인의 경우에는 본인의 자술만으로 증거 능력이 입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장만 있었지, 북한 주장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물증이 없어요. 그 흉악범 주장은 또 아직은 검증이 돼야 되는 주장이고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리 헌법 체계에 따르면은 헌법 3조 또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96년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 우리 헌법의 규정에 따라 가지고 넘어와서 기소는 의사를 밝히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국민이 되는 순간 국민은 누려야 될 모든 사법적 권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넘어와서 국민이 되었는데 이분의 의사에 반해서 북으로 강제 북송했지 않습니까? 강제 북송은 아니고 가고 싶어 했다고 그 당시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조국에 가서 죽겠다 가고 싶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가기 싫어서 머리를 찍고 자해활동을 강제로 8명이 동원돼서 강제로 보내는 게 그 당시 주장이 틀린 거죠. 정말 흉악법이라는 주장 또 근거가 약하고 또 자발성적으로 북으로 가겠다는 주장은 아주 틀린 주장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진실이 드러나는데 저는 보고 어제 동영상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몇 번 들어 저는 평생 이 문제를 다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엇이 두려워서 저 영상을 이제야 볼 수 있도록 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 영상을 두려워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저는 아주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이제 저 영상조차도 통일부 직원이 개인적으로 찍은 영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식적인 영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걸 숨겼다 안 숨겼다 하는 것도 영상이 조사를 해봐야 있었는지를 아무도 몰랐다고 하니까요. 예. 근데 앞서 지금 잠깐 그 어선 배가 나왔는데요. 자, 저 배 안에서 19명의 이제 북한 어부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16명을 지금 이 탈북인이 살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저 어선에 직접 탑승해 보셨다고요? 저 어선 저 비싸게 생긴 어선을 비싸게 생긴 배 어선을 저건 북한 돌려보내줬잖아요. 예, 그 배에서 6월달에 넘은 배를 직접 가서 봤는데 그 10명 이상 탄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길이가 한 15m 안팎 정도밖에 안 되고 밑에 선실 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안에서 3명이서 16명을 살해한다, 도끼로 살해한다는 물리적으로 상상이 안 가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흉악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주장이다. 우리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 근데 그 당시 군 당국이 여러 가지 첩보로 봤을 때는 그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SI를 통해서 뭐 그게 북이 조작이 됐든 뭐 혹은 본인들이 직접 진술을 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기록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거조차도 과연 실체적 진실의 배경하에서 논의된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혈흔이 있었냐 없느냐 논쟁도 그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네, 실제로 16명을 죽였다면 사실은 핏자국이 선명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독을 했던 사람들 3사람 중에 2사람은 전혀 그런 걸 본 적이 없다. 페인트 칠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우리가 띄엄띄엄 부분적인 어떤 이야기의 조각들로서 전체를 총괄하기는 어렵다는 부분이고요. 아까 우리 백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남북 관계 물론 뭐 헌법에서 북한이 우리 부속 도서 다 우리 주민이긴 하지만 소위 7.4 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러한 조치가 얼마나 탈법적이냐, 물론 반인륜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맞을 수 있고 또 그건 적십 자살을 통해서 인계되지 못했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보면 3개월 정도의 정말 본인들의 의향에 의해서 조사를 받고 가고 싶다 그러면 돌려보내셔야 되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4, 5일 만에 보낼 수밖에 없었냐, 이런 것은 더 많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당시 자필로 쓴 문서도 뭐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일 뿐이지만요. 아직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자, 백순희 의원님께서는 검찰이 만약에 수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밝혀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강제 북송을 결심했는가입니다. 지시했는가죠. 최종 결심했는 그걸 NSC 회의체에서 했고 정의용 실장 주도적으로 했다. 정의용 그 당시 안보실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가, 또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 동기가 예. 무엇인가인데 그 정의용 실장 지금 해명서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흉악범을 어떻게 대한민국에 같이 살도록 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주장을 펼치는데 저는 정의용 실장이 정통 외교관 출신이에요. 국회의원 때 있고 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철저한 물증도 없고 한데 흉악범으로 간주하고 국민 안전에서 북으로 보내는 데 있어서 정의용 실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용 전 실장은 이제 입장문을 통해서 진정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이제 추방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계속해서 국민의힘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요, 이야기하겠습니다. 6개월 당원권 정지 결정을 받았고요. 지금 전국을 돌면서 2030 청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냥 지역을 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어디를 돌고 있는지 한번 봤는데요. 자, 화면 좀 볼까요? 경남 창원, 부산, 강원도를 찾을 예정인데 보면 경남 창원이 윤한호 의원 지역구가 있고요. 부산은 장지원 의원 지역구가 있고요. 강원도는 잘 아시다시피 권성동 직무대행 또 이철규 의원 지역구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광주에 이어서 찾는 곳이 창원, 부산, 강원도인데 대부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분들의 지역구를 찾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백승주 의원님?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정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의 움직임은 하나의 메시지인데 예. 저분은 명분보다는 나는 세력도 갖고 있고 또 명분도 확보해서 정치를 계속 하겠다. 정치를 중단하지 결코 중단하지 않겠다. 이런 네. 시련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뭐 이게 지역구 순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그렇게. 않느냐. 정치 계속하겠다. 그렇게 봐달라. 그렇군요. 이런 이준석 메시지를. 대표가 정치할 때 같이 이제 의원 활동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 정치 때 비대위원으로 좀 비대위원이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었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어제군요. 국민의힘 윤리위가 김성태 전 의원 그리고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서 징계 결정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 의결을 했어요.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징계 전에 김성태 의원, 염동열 의원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당원권 정지 본인은 이제 6개월을 받았고 김성태, 염동열 전 의원은 당원권 정지 3개월을 받았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그 뒤늦게 김성태 의원이나 염동열 의원 그 징계를 안 했으면 아예 저런 논란이 없었을 뻔했는데 네. 이미 이제 그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징계를 안 할 수 없었는데 네. 문제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사 중인 사건이잖아요. 네. 다만 본인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걸 전제로 하는 일과 관련된 말해 품위 유지 위반 뭐 이렇게 누구를 시켜서 어떻게 하려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뭐 본인도 이준석 대표 본인도 동의하기 어렵고 맞아요. 정치적인 토사구팡이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나와버린 것이고 네. 또 형평성의 문제까지 나와버린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윤리위원회의 활동 자체가 오히려 정합성을 잃어버리는. 한편으로 보면 대표를 징계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을 놔둘 수 있냐 해서 징계를 한 거지만 네. 징계의 그 말하자면 형량, 뭐 양의 부분을 보면 정합성이 없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내용을 또 한 번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준석 대표를 자꾸 나이를 갖고 얘기하는데 집권 여당의 대표입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본인에 대한 징계 문제를 앞두고 다른 동료의 징계 문제를 거론한 것 자체는 예. 저 대표답지 않다. 저는 볼 때 어른스럽지 않다. 나는 설사 징계되더라도 그분들의 징계를 언급하는 것은 그건 적절하지 않고요. 그 김성태 대표 경우는 제가 국방위 간사로 원내대표로 했을 때 드루킹 그 특검을 요구하면서 단식까지 하고 당에 대한 공헌이 진짜 큽니다. 그 부분에 모든 공감대를 갖고 있고 염동열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데 이제 당헌 당규에 보면은 기소되거나 또 그 형이 확정되면은 징계하도록 된 형식적 논리가 있어요. 예. 그 규정인데 제가 볼 때는 징계위원들도 고민이 많았고 저는 징계 자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당에 대한 희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고통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그 자꾸 이준석에 대한 징계 문제하고 비례성이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우리 당원들이 할 일은 아니다. 물론 언론이라든지 다른 뭐 당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히 이준석 대표가
나는 이렇게 크게 징계해놓고 이거는 예, 어른입니다. 당대표는 어른스럽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 의원, 김영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횡령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경기 안성시에 있는 지역 농협 직원이 물품 대금 5억 원을 횡령한 뒤 잠적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농협 측은 직원에게 물품 대금을 보낸 업체도 범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지금 횡령 의혹을 받는 농협 직원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도 경찰에 고소를 당했다고요? 네, 지난달 초 경기 안성시 고산농협에서 또다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양국유통사업부 소속 40대 직원 A씨가 물품 대금 5억 원가량을 빼돌린 겁니다. 양국 매입과 판매, 영업을 담당하던 A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영농조합 업체에서 잡곡을 매입했다고 속이고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받았습니다. 이후 농협에서 업체 계좌로 입금한 돈을 A씨가 다른 은행에 본인 계좌로 빼돌린 거로 농협 측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농협 측은 A씨뿐만 아니라 A씨 개인 계좌로 물품 대금을 보낸 업체 관계자도 함께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농협은 지난달 초 A씨가 회사에 나오지 않고 연락이 끊기자 이상하게 여겨 조사에 나섰다가 횡령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지난달 9일 본부에 보고했지만 경찰 수사 의뢰는 한 달 가까이 지난 4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로 A씨와 업체 관계자에 대한 수사에 나섰는데요. 우선 잠적한 A씨의 소재 파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업체가 범죄와 관련됐는지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번 서울 구의역 지점에서도 횡령 사건이 벌어졌는데 피해 금액이 2배 넘게 늘어난 걸로 알려졌죠? 네, 지난달 30일 발생한 서울중앙농협 구의역 지점 직원 횡령 금액이 50억 원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처음에 알려진 20억 원에서 2.5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7월부터 고객 10여 명 명의를 도용해 허위로 대출받은 뒤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직원은 자신도 모르는 대출이 신청돼 있다는 고객 신고로 결국 덜미가 잡혔는데요. 심지어 대출 서류조차 작성하지 않고 고객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했던 사실이 이번에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농협에선 지난달에만 수십억 원대 횡령이 3차례나 터지는 등 금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엔 경기 파주시 지역농협 직원이 70억 원대 회사 돈을 횡령했고 지난달 15일엔 경기 광주시 지역농협 직원이 40억 원 규모 공금을 빼돌리는 등 올해 상반기에 확인된 횡령 사건만 무려 9건에 달합니다. 또다시 횡령 사건이 터지자 농협 측은 직원 교육을 추가로 시키고 감사의 착수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전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던 만큼 농협의 구조적인 문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큽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금융감독원은 향후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금융기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점검한 뒤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곧 첫 시험 비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시험 비행에 성공할 경우 사업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에 개발 성과를 거두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KF-21 첫 비행 시험이 임박했죠? 그렇습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은 잠시 뒤 KF-21 첫 개발 시험 비행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오늘 오전 시험 비행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공군 제3훈련비행단이 있는 경남 사천의 기상 상황을 고려해 오후로 연기했습니다. 오전엔 다소 흐리고 구름이 끼어서 구름이 거칠 것으로 예보된 오후에 시험 비행을 진행하기로 한 거라는 게 방사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현재 기상 상황에 큰 변화가 없다면 시험 비행이 곧 시작되고 1시간여 뒤에는 착륙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시험 비행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첫 비행인 만큼 초음속까지 속도를 내지 않고 경비행기 속도인 시속 400km 수준으로 30여 분간 날면서 기본적인 기체 성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KF-21은 한국형 전투기 사업 KF-X 사업에 따라 개발되고 있는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입니다. 지난 2001년 8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2015년까지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사업이 시작됐지만 그동안 과도한 예산과 기술 개발의 어려움 등의 문제가 지적되며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 사업 선언 이후 21년 4개월 만에 개발 성과를 거두는 쾌거를 이루게 됩니다. 또 시험 비행 성공 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8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기록됩니다. KF-21은 오는 2026년까지 2,2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거친 뒤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늘 시험 비행이 개발 성공의 신호탄이 되고 있는 만큼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방사청은 KF-21이 비행을 마치고 착륙한 즉시 성공 소식을 알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내용이 추가로 파악되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국정과제 1호로 꼽은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이 공개됐습니다. 10년 동안 15만 명 육성을 목표로 삼고 지역 구분 없이 관련 학과 증원을 허용하고 또 계약 정원제와 단기 집중교육 과정 등도 신설합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반도체 산업 인력은 10년간 12만 7천 명이 부족할 걸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퇴직과 이직 등 대체 인원까지 감안해 15만 명 양성을 목표로 잡고 입학 정원을 늘려 4만 5천 명,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 과정과 혁신 공유대 사업 등 재정지업 사업으로 10만 5천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대학들이 강하게 반대했던 수도권 대학 증원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렵더라도 우리가 미래의 먹거리고 성장의 토대가 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반도체는 국가 안보 자산이고 우리 산업의 핵심입니다. 정원 증원을 어렵게 했던 각종 규제도 완화됩니다. 교원만 확보하면 증원을 허용하고 온라인 수업도 완전 허용해 교원을 구하기 쉽게 했습니다. 대학과 전문대, 직업계고 각 수준별 현장 전문가 반도체 교육 지원단을 꾸려 산학 연계도 강화합니다. 여기에 새로 계약학과를 만들 필요 없이 기존 학과 정원을 한시로 늘리는 계약 정원제 신설과 학사 유연화를 통한 마이크로 디그리 수여, 혁신 공유대 확충 등으로 반도체 학과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다른 과 정원을 억지로 조정하지 않아도 반도체 인력 양성이 가능하도록 대학의 부담도 줄였습니다. 더불어 산업을 선도할 고급 인력을 위해 반도체 세부 분야별 특성화 대학원과 권역별 공동연구소를 지정하고 투자를 집중합니다. 하지만 지방대학들이 일단 수도권 대학 증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반도체 학과에 정부 재정 지원이 집중되면서 학문 간 갈등도 예상돼 가출항한 박순애 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인하대학교 1학년 학생이 범행 당시 불법 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0살 김모 씨가 지난 15일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의도적으로 불법 촬영을 시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시 범행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 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동시에 당시 피의자의 심리적 의도까지 살펴서 피해자 가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의 사위가 해외에서 마약을 몰래 들여와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원장의 사위 A씨는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약물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추징금 3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삼성전자 상무였던 A씨는 지난 2019년 5월 미국 시애틀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엑스터시와 대마를 밀수입하고 같은 해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우거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터넷 주택 청약이 일반화되다 보니 이제는 청약할 때 청약 통장뿐만 아니라 인증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청약 저축을 거래하는 행위에는 통장뿐만 아니라 공인인증서도 포함된다며 거래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인터넷 맘카페 등을 통해 주택 청약저축을 넘길 사람들을 물색했습니다. 주로 신혼부부나 다자녀 가구, 무주택자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요건을 갖추고도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돈을 주고 청약 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은 뒤 되파는 방식으로 4억 6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청약 통장을 사고 팔거나 임신 확인서, 재직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1, 2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주택법상 공인인증서를 사고 판 행위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주택법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주택 청약저축, 즉 입주자 저축증서 양도 양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심 재판부는 공인인증서는 저축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면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현실에서 청약저축 가입자가 제3자에게 공인인증서를 넘기는 건 저축증서의 주체를 최종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라면서 공인인증서는 양도, 양수를 금지하는 저축증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임의로 제3자에게 이전해 실수요자 위주 공급 질서의 교란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사실상 청약증서 범주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인데 A씨의 형량은 파기환송심을 통해 다시 정해질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영화 헤어질 결심의 각본집이 출간 전 예약 판매로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습니다. 헤어질 결심 각본집은 어제 온라인 서점 예스24와 교보문고의 인터넷 판매량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스24는 헤어질 결심 각본집이 하루 동안 6,000부 이상 판매됐다며 주인공 남녀의 미묘하고 팽팽한 감정선과 장르적 몰입감으로 영화가 호평받고 있는 만큼 각본집을 기다리는 독자들의 기대감이 높은 걸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과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 대신 일반적인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 시각 18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북한에 대한 우리의 우려는 대량 살상 무기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북한 체제의 인권 기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과 이런 우려를 공유하고 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특정 개인의 추방과 관련해서는 그 절차에 대해 언급하는 건 한국 정부에 맡겨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못 지나가게 막아놓은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없게 된대. 이제 좀 지나가도 될까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이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날 것만큼 이렇게 십수년간 탈탈 털리고 있는데 아마 저한테 먼지만큼의 큰 길이라도 있었으면 이미 난리가 났겠지요. 김대중 전 대통령 네 분께 대하여 명예. 제가 아까 오해 준 거니까 손가락질한 거 찍지 마세요. 내지 마세요. 머리 붙이게 생겼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기분 좋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되지 않기 때문에요. 소리 접수 자체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받아보시고 이거는 당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 뭐 파쇄를 하시던지 아니면 접수를 해주시던지 그거는 당에서 처리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습니다. 누구냐가 물어보면 당연히 이재명 의원이 될 것입니다. 현대 정치가 갖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은 폐해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이 심사숙고 끝에 아마 정리를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득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실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여러분 힘내십시다. 해내십시다. 자 이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잠깐 나와서 한 말씀 더 해주십시오. 예. 자, 이동하시겠습니다, 의원님. 자, 당대표는 이제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더운데 이러다 졸도하시겠습니다. 아니 대구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남부지방도 다시 더위와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영남과 전남, 제주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대구가 32.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정도나 높고 서울도 30.7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덥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퇴근길 무렵까지 수도권과 강원, 경북 북동산간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에는 구름만 간간히 지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전국적으로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특히 호남과 경남 일부는 가장 높은 위험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햇볕에 노출 시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실내에 머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 24도, 청주 23도, 광주도 23도로 예상됩니다. 낮에는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30도, 대구 33도, 울산은 32도로 예상됩니다. 모레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이후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저희가 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